네, 최승민의 빅샷 시작하겠습니다. 기관의 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던 외국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컴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 이상 매수한 것을 놓고 외국인이 정말 돌아온 것이냐, 뭐 돌아왔다면 무엇을 지금 살 것이냐, 이게 패시브 자금이냐, 액티브 자금이냐, 우리도 지금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시점에 드디어 왔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 그다음에 수급에 영향을 미칠 대외 환경들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지금까지 관심 가져야 될 앞으로의 섹터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판단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역대급 순매수 규모였는데 이게 무슨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패시브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액티브 자금이 좀 들어올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뭐 2천억을 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외국인의 귀환이다. 지금부터 외국인이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평가절하하면 뭐 단순히 어제 뭐 삼성전자 하나 살려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좀 길게 보면 사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내지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미국만의 성장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나라들도 성장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이머징으로도 자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시브 자금이나 ETF가 설정이 되면서 들어오는 자금 중에 이제 한국으로는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사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다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한국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나라 수출 금액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창한 운동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왜 외국인들을 안 샀냐? 사실 수출 금액이 계속 빠지고 있었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외국인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외국인들이 달러와 약세와 함께 원화의 어떤 수출 모멘텀 그거에 이제 사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 내내 좀 가능성 있게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달러 약세 흐름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하게 하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가 이 달러 약세 때문에 단순히 일어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달러 약세일 때가 외국인 매수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무조건으로 들어오냐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저에 작동하는 원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불과 한 3, 4개월 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3월 저점에서 달러화 지수는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93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구간이었고요. 그게 이제 어쩌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연준의 역할도 있었지만 7월부터는 2분기의 실적 내지는 어떤 이머징의 GDP 그로스 특정하면 중국이 회복을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한국 수출이 가능한 모멘텀을 달러화 약세에서 우리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달러화가 약세가 되다 보면 이머징 전체적으로는 달러 차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달러 차입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머징이 숨통이 트일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저렴해진 자산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이머징이 굉장히 저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국면에서는 달러화 약세가 외국인의 매수, 한국을 사는 한 키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국내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이 지금 한국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달러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달러 약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내에도 90포인트 이하로 지금 93포인트인데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연초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MMT 이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에서 사실은 달러를 갖다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예 사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수급에는 그럼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달러 약세는 사실 거의 모든 자산에 사실은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수출 데이터도 조금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좀 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수출이 잘 되는 섹터라는 부분이고, 그게 한국에는 반도체가 1순위로 꼽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대부분은 사실 또 중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20% 초중반 내외였는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의 물량이 조금은 떨어지고 중국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이 30%라는 비중이 조금은 다시 정상화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중국의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량 중에 많은 비중이 반도체라는 부분을 뺄 수가 없거든요. 중국 자체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게 이제 직접 회로를 비롯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만약 수출이 잘 된다,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이머징의 경기 성장 내지는 중국의 경기 성장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단연 1순위로 꼽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주가가 상반기와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조금은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하반기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소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 2월 달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한 57%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5.6%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1%에서 2%그 사이에 네.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네. 그게 4조 가량 되고요. 네, 네. 4조 가량 되면 그거를 갖다가 현재 주가로 나눠 보면은 한 7천만 주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네. 어저께도 삼성전자에 조금 집중이 됐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소부장 중소 뭐 예를 들어서 장비 네. 업체, 소재 업체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삼성전자에만 조금 더 집중이 될 것인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럼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요거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빨리 더 치고 나가는 모멘텀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만약 외국인이 한국을 봤을 때 수출을 보고 사들여오고, 수출에서는 그래도 1등 업체가 삼성전자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에 좀 비워뒀던 바스켓을 조금 다시 채워넣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패시브든 바스켓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로 이제 수급이 좀 더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이 많이 바뀌었냐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지난 10년간 500억 달러가 월 평균 레벨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2011년에도 500억 달러가 월 평균이었고요. 지금도 월 평균에서 500억 달러에서 좀 하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다시 500억 달러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은 400억 달러 수준에서 다시 예전 수준만큼은 올라가는 모멘텀에 대한 작용이고요. 그 작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 사실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대형주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상반기에는 좀 중소형주나 개인들의 자금의 플레이가 많았다면, 하반기에는 외국인과 좀 대형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수출 가치주들이 조금은 힘을 내주는 장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삼성전자 대형 빅텍, 대형 기술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차라리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좀 집중을 하고 네. 있고, 하반기에는 그 기술주, 대형 기술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이 금값을 보면 금값, 그 다음에 구리값, 그 다음에 은값은 더 올라갔어요. 네네네. 이런 자산의 그 사실은 버블이 좀 생기는 듯한 게 네네. 보이는 거, 이것이 사실은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이 금값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뭐 커머디티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이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네네. 뭐 실질금리라 그래서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값이 계속 싸지는 거죠. 그러면 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뭐 계속적인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금은 달러화가 갈 때, 그러니까 약세를 볼 땐 그 반대 포지션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더불어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일 때 은 가격은 소위 말해서 더 튀는 경향이 있는데, 금, 은 비율을 조금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이게 전 세계 물가 지수하고도 동일합니다. 네. 최근에 은 가격이 이렇게 튀었다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베팅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는 못 올리는데 유가도 뭐 20%에서 40%까지 올라왔고 주식이라든지 주택 가격도 잘 버티고 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전년 대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어떻게든 날 수 있는 환경이 반년 동안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투자의 어떤 방법이 금, 은, 더불어서 이머징 자금으로 쪽의 어떤 베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뭐 단기적으로 뭐 오늘 내일 이제 FOMC가 이번 주말에 우리나라는 목요일이나 확인할 수 있긴 하겠는데, 네네. 여전히 금리는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모멘텀에 작용하게 되면 금, 은 같은 경우에는 더 치고 나갈 수 있고, 하다못해 이머징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동안 너무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커머디티 가격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외국인이 사실은 2월 달에 삼성전자를 한 57% 정도 편입한 비중이 있어서 그 물량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쌍둥이 적자 같은 네.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의 뭐 사실은 그 다음에 일일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네네.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2차 팬데믹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지 우리 개인들이, 기관들 아닙니다. 네네. 예. 지금 매일 그 소통하시는 그 펀드 네. 매니저들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지 조금 더 1%, 2%라도 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난제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가장 우호적인 하나의 팩터를 고르라 하면은 그냥 달러화 약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것저것 다 안 되는 시장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고 한국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이제 한국 시장, 뭐 미국 시장은 투자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한국 시장에서도 요새 또 부동산도 너무 많이 뛰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냐 그러면 한국 시장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도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어떤 전략을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비클, 그러니까 네네. 매개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네네. 있고요.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이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이제 포진한 기업을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네.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시가총액 1, 2등이 반도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고 3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한번 종목을 불러드리면 네. SDI, LG화학 2차 전지 모멘텀이고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바이오 모멘텀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네네. 더불어서 현대차까지 포진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가총액 탑 10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이 여러 가지 약간 뭐 발배 전략이 될 수 있는 성장과 가치, 네. 그리고 미국이 되고 중국이 되는 거를 같이 가져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어지럽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달러화 약세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렇다면 한국의 시가총액 탑 10에 있는 종목만 보셔도 개인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3분기에는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베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심중호 팀장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많은 분들을 초대를 좀 합니다. 네.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워낙 훌륭하시지만 네네. 우리 신중호 팀장님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좀 있고 네. 그중에 조금 탑 10의 종목들을 투자하셔도 그렇게 수익률에서 네. 뭐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코스피를 어느 정도로 지금 타겟을 봐야 돼요? 네네. 참 예.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굳이 답을 하자면 네. 결국 저희들도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뭐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하는 코스피의 ROE 네네. 거기에 따르는 밸류에이션을 좀 굳이 계산하자면 현재 저희들이 연말로 예상하는 ROE는 한 7.6, 8%가 조금 안 돼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자산 가치 대비한 밸류에이션은 뭐 1배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 0.85배, 86배. 그렇게 따지면 3분기에 한 2,35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타겟 PBR이기 때문에 2,350이면 벌써 지금 2,200이 넘어가는데 100포인트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익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의 어떤 전망이라서 그래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ROE는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싼 구간에서 그래도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 여력을 대형주들이 끌고 가지고 나서 또 좋은 장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질문을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네, 게 네, 있어요. 네. 왜냐면요. 지금 ROE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ROE의 기본은 사실은 고정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네. 그거는 이제 tangible asset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요새는 고정 자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자산, 이런 뭐 네. 책상이나 공장이나 기계 맞습니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용없는 시대가 됐고 맞습니다. 지금이 intangible asset,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형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ROE로 관련된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지금은 필요 아, 맞습니다. 없다라고 할 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퍼가 100배가 가고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료가 120배고 카카오가 60배고 이렇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인탄지블 애셋, 무형 자산의 근거에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지? 네, 맞아요. 예, 그러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타겟 프라이스, 코스피의 타겟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네. 최근에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은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한국이 무형 자산보다 더 많고요. 미국은 무형 자산이 유형 자산보다 많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글로벌 무형량도 떨어지고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유형 자산이 많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100개라도 80개 내지는 60개밖에 못 돌리기 때문에 나머지 30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PBR이 1배를 못 주고 0.7배, 0.6배까지 떨어진 거죠. 네. 다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0.8배, 0.9배까지 보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수출이 돌아서게 되면 한국의 매출이 돌아설 수 있고 매출이 돌아서면 고정비가 커버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은 그러니까 그 추세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반등의 국면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구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아까 이제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와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에서 IT가 차지하는 캐펙스 더하기 R&D가 40%가 넘어갑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건설 투자를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전체 수입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게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IC 직접 네. 배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무형 자산을 위한 투자가 컨셉이긴 한데 거기에 로우 머터리얼, 기초 소재에 대한 반도체는 사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거에 대한 양적인 성장이 한국으로는 그래도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매출 돌아서고 그나마 유형 자산이 조금은 워킹은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이 지금은 3분기 하반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증시의 추가 상승의 기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이베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신중호 팀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